13일에 한수원이라고 하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신고리 5기, 6기를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내지는 원전 포기 정책이 내일 가시화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자력과 관련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정범진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뵀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소위 얘기하는 탈원전 정책 옳은 방향입니까? 아니면 그런 정책입니까? 우선 에너지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그리고 어떤 원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수단을 가지고 너무 목적화된 거기 때문에 수단과 목적이 도치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에너지 정책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 안정성이 저해될 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제 원자력과 석탄을 없애고 신재생을 늘리고 LNG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에너지 어떤 수급에 관한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상당히 그 전력 수요를 충당해 왔는데 지금 소위 신재생에너지 네. 그게 풍력 발전이 됐든 조력 발전이 됐든 태양광 발전 이런 네. 거를 이제 돌리자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세계적으로는 원전이 증가하고 있고요.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을 안 하기로 한 나라가 4나라뿐이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7기가 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61기가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줄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페이크 뉴스입니다. 네. 가짜 뉴스였군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 고리 1호기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완전 중단 시기라고 그랬나? 네. 거기 영구 정지죠. 예. 영구 정지 예. 그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해 갖고 방금 말씀하셨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면서 1368명이 사망했다라고 이제 연설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게 네. 무슨 어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나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지역을 떠나서 이재민 생활을 하던 분들이 노안이나 무슨 질병으로 네. 그러니까 원자력 피폭과는 상관없는 질병으로 사망한 분 아니면 그냥 고령으로 사망한 분의 숫자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기 일본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왔고요. 예. 예, 지금 그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쓰나미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죠. 쓰나미로 인해서 2만 7천 명이 사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쓰나미로 인해서 집과 농토를 잃으신 분들이 이제 이재민이 되셨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농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들, 이제 피난길에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질병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통계고 방사선으로 인한 사망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불행했었던 것이 과연 이제 결국 대통령보다 어떤 보좌진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는 고리 1호기를 40년 동안 안전하게 운전하고 그리고 이제 영구 정지하고 퇴역을 하는 자리인데 굳이 이제 탈핵을 선언하셔도 치하할 자리에 가서 선언을 하신 것이 옳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제 대통령인데 다른 나라의 불행을 그렇게 쉽게 언급하시는 것이 옳았는가. 그것도 팩트와 다르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이제 설령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침몰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84기가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서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40기가. 그래서 그 일정 연한이 지난 원전도 다시 재가동을 하는. 그렇죠. 이제 미국 내에서 84기가
허가를 받아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선 세월호가 84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실상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세월호가 침몰한 거는 설령이 오래돼서 침몰한 것이 아니라 평형수가 빠졌기 그렇죠. 때문이죠. 불법 개조를 네, 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그런 글을 대통령께 읽게 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이었나요? 무슨 원전 사고를 소재로 한 국내 영화가 한 편 네, 있었어요.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렇죠. 네.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영화를 보고 뭐 그 원전 포기를 구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그 영화의 뭐 그 주요 스토리는 그 어떤 사고와 관련해서 정책 결정자들의 무능 또 네. 뭐 시민들의 힘으로 이겨내는 뭐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만 네. 그 판도라 영화 보셨습니까? 네,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보셨군요. 네. 근데 스토리는 알고 네, 계시죠. 네, 네. 근데 그 영화대로의 상황, 그러니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이 폭발해서 이제 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영화적인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위스키나 이런 독한 술의 경우에는 불이 붙지만 맥주는 불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핵폭발을 일으키려면 우라늄 235가 90% 이상 농축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는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이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건 핵 폭발이 아니라 가스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수소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수소가 폭발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탄가스통 두세 개가 폭발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걸 이제 핵 폭발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는 굉장히 프로세스가 느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에도 뭐 바닷물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2, 3일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의사결정이 빨랐으면 사고가 거기까지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TMI 사고라든지 체르노빌 사고라든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상 사망자나 이렇게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TMI 원전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노심의 반이 녹아버리는 아주 심각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사망자는 당연히 없습니다. 원자로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TMI 2호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TMI 1호기는 수명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체르노빌 경우에도 방사선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리고 사망자는 초기 사망자 한 30명, 그다음에 이후에 한 19명, 그다음에 이제 소아 뭐 어린이 갑상선 암 환자로 한 15명 이렇게 해갖고 100명 안쪽에 그 인력이 이제 사망한 걸로 돼 있고요. 후쿠시마는 전혀 사망하지 않았고요. 또 재미난 건 체르노빌은 방사선이 많이 노출 나왔고 누설이 됐고 이제 주민들도 소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건 체르노빌 4호기인데 1, 2, 3호기를 수명까지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원이 직접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전 사고에 대한 그 위험을 과도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원전 사고를 경험했던 나라는 한 나라도 원전을 포기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경제적인 측면을 네.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전 단가라는 네. 측면에서 원자력과 지금 네. 얘기되고 있는 신에너지,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발전 단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이제 발전 단가는 유가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항상 또 동일하지는 네.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확히 몇 원이다 하는 건 매년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대충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1kWh를 생산하는데 원자력 발전은 50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석탄은 70원, 예. 그다음에 LNG는 한 150원, 그다음에 풍력이 한 130원, 그다음에 태양광은 300원에서 4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50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가 뭐 400원 들어간다. 그러면 나눠 보시면 8배 나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그건 이제 남이 지불할 때 8배고요. 제가 만약에 제 휘발유를 넣으려고 이제 그 주유소에 갔다고 치면 리터당 1,000원짜리 휘발유가 있고 리터당 8,000원짜리 휘발유가 있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8배라는 건 우리가 직접 지불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이고요. 그 가격 요소 말고 다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1년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금액이 네, 그렇죠. 1년에 1,500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근데 1,500억 불을 이제 뭐 1달러에 뭐 1,100원 정도로 하고 365일로 나눠 보면 대한민국이 하루를 지내기 위해서 대략 한 5천억 원 가까이 에너지를 하루에 수입을 해야지만 지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1,500억 불 정도의 그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이제 또 돈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3대 주요 수출 품목이 반도체, 조선 그리고 자동차 예. 이 세 개의 수출 금액과 비슷합니다. 아,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수출을 팔아서 번 돈으로 다 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예. 그 1,500억 불 중에 우라늄 연료를 네. 수입하는 금액은 10억 불밖에 안 됩니다. 10억 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고요. 또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95% 이상 국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95%라는 건 금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 예, 예.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100이 들어간다면 95는 이 땅에 떨어지고 5 미만만 바깥으로 나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연료를 사온 데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은 국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만약에 없애고 이제 뭐 LNG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LNG는 발전소도 국산화가 안 돼 있고 연료도 또 수입을 해야 와야 되기 때문에 그 1,500억 불이 많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다 보니까 LNG 발전이 친환경적이지가 않고 초미세먼지는 석탄, 화력 발전보다 LNG 발전을 할 때 초미세먼지가 7배인가요? 뭐 네. 저희 그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 뭐 이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예,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석탄에 대해서도 미세먼지의 원인이다라고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 아. 다만 연소라는 과정을 수반하는 연료원을 사용한다면 미세먼지는 피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상식적인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이 지목이 됐는데요. 이제 석탄의 경우에는 그 입자상의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요. 이제 그 LNG 같은 경우에는 응축성 미세먼지라고 해서 이제 더 작은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미세먼지를 입자, 가루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연료에서 나온 뭐 삭스나 낙스 같은 것들이 이제 대기에 나갔을 때 화학 결합을 해서 작은 입자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LNG의 경우에는 그 입자상이 아니라 응축성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그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네,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다. 네. 뭐 최근에 미국의 환경운동가가 원자력 발전을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옹호하는 메시지도 네. 방안에서 남긴 게 기사에 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글쎄 내일 이제 한수원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결정을 한수원의 이사회에다가 미룬 예.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이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결정을 내려야지 지금은 힘없는 자한테 떠넘기. 결정을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잘못됐을 때 책임 예, 떠넘기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탈원전 정책을 새 정부가 발표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잡으셔야지 그거를 이제 점점 산하기관으로 내려서 이제 가장 힘없는 주체에게 그 책임 의사결정을 미룬다는 거는 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체적으로 결정은 하는 구조인가요? 한수원 이사회가 이미 잠정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놓고 지금 이사회 여는 거 아니냐라는 좀 걱정이 드는데. 예, 그러나 이제 그 이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에 따라서는 뭐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그 이사님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셨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잘 모르겠고요.
그분들이 저는 그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국가관이 있다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 포기 정책을 선언을 했는데 네.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구상하는 전문가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누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리 1호기 연구 정지식에서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연설문을 봤을 때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들이 지금은 대통령 후보자께서 공약을 만드시고 대통령이 당선되셨고 그러면 이제 그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행정부와 전문가 얘기를 듣고 정책으로 입안을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예컨대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려고 했더니 전력 가격이 한 2배로 올라갈 것 같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행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정책화와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단계를 없애고 공약이 바로 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같이 여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문제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나라에 제7차 전력수급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는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의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면 당연히 전력 수급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먼저지 그것들과 관계없이 그 대통령의 지시나 국무회의의 회의를 통해서 어떤 국가 계획과 다른 의사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네. 이게 국가적인 전력 수급 계획의 어떤 대수정 아니면 원전을 포기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만큼의 전력 공급을 확보할 것이냐를 큰 로드맵 없이 일단 원전 포기를 선언하고 그거의 구체적인 이행에 서둘러 들어가는 듯한 모습은 그렇죠. 우리가 2011년도에 왜 대정전 네. 뭐 직전까지 네. 갔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앞선 정권들이 사실은 발전소 하나 짓는 게 뭐 네. 금방 안 되잖아요. 네.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을 제대로 철저하게 못 짠 결과가 이제 대정전 사태까지 이를 뻔했는데 네. 지금의 원전 포기 정책의 폐회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포기가 된다면 전체적인 수급 계획, 전력 수급 계획과 또 전기료의 급격한 상승 같은 게 몇 년 후에나 나타날까요? 제가 볼 때는 5년 후쯤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임기는 막 끝났을 때. 네, 그러니까 항상 전력난은 그 전 정권에서 이제 야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 중단을 한다 하더라도 전력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당장은 없죠. 왜냐하면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 준공 예정이 20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죠. 그러나 5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떤 발전소 건설을 안 하고 한 정권은 오히려 문제가 없고 그 정권이 지나고 나서 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 정부에 큰 짐을 주는 정책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여쭙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자체 기술을 가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국내적으로 원전을 포기하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아마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기술을 수출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고 영국에도 뭐 수출을 내는데 그건 잘 안 된 거로. 아닙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네. 아직 결정이 안 난 거군요. 근데 그게 우리가 국내에 원전을 안 짓기 시작하면 외국에 우리 기술을 수출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닌가요? 니네 나라에서도 원전 안 지으면서 우리나라 와서 니네 기술로 원전 짓겠다 그럴 때 외국에서 그 기술을 받아줄까요?
우리가 2009년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예. 연합에다가 원전 4기를 수출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2009년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 수출할 때만 해도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6개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지금 8년이 경과를 했죠. 그 사이에 우리나라 인지도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아레바라는 회사가 그 핀란드에서 올킬루오토라는 원전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9년을 지연을 시켜버렸습니다. 공사가요? 예.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전체 공정이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제 공사를 적기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프랑스 아레바라는 회사가 9년을 딜레이 했는데 그것도 목표가 9년 지연이지 9년 지연해서 준공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웨스팅하우스가 예. 미국에서 지금 원전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5년 지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레바라는 회사는 망해가지고 프랑스 전력공사에 흡수 통합이 됐고요. 그 지금 그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내에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보다 훨씬 나은 경쟁자라고 여겼던 두 경쟁자가 지금 없어진 없어졌네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그 UAE에서 적기 준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UAE라는 나라는 원자력 토양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전문가들을 규제기관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진국 가서 얼렁뚱땅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감시하는 틈에서 적기 준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전 건설을 국내에서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부품 조달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UAE에 우리가 원전 수출했을 때 4기 수출 금액이 21조 원이었습니다. 21조 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제 해결료를 저희가 공급하고 교체 부품을 공급해서 이제 수명 기간 동안 한 20조 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UAE에서 또 저희에게 운전까지 좀 해달라. 그래서 60조 원에 대한 계약을 내렸습니다. 어휴,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원전 4기가 총 이제 100조짜리 이제 산업이 돼버렸는데 저는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그 높은 우리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이제 수출 잠재력이 높고 또 이제 고급 일자리 창출.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 우리나라가 이제 청년 실업 100만에 외국인 노동자 100만인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급 일자리는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 청년들 관심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UAE에서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연봉을 거의 3억 가까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고급 일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교체해가지고 이제 그 운전을 해줘야 되고 또 그 인력들은 어떤 국제적인 어떤 환경에서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영국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미국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그런 인력들이 양성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게 신고리 5, 6호기가 중단되면 청년들의 고급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 깊은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만 내일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보고 정말로 원전 포기가 현실화된다면 정범진 교수님 다시 한번 초대해서 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탈원전 아니면 핵 포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할까? 북한의 핵폭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갖고도 시비를 걸고 발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할까?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글쎄요. 지나친 생각일진 모르겠습니다만 남한의 전력 수급 사항이 북한보다 좋은 거에 대해서 죄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또 국가적인 전력 수급에 있어서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발전 포기 정책에 대해서 오늘 경희대학교의 정범진 교수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우리 모두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TMI 사고라든지 체르노빌 사고라든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상 사망자나 이렇게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TMI 원전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노심의 반이 녹아버리는 아주 심각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사망자는 당연히 없습니다. 원자로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TMI 2호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TMI 1호기는 수명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체르노빌 경우에도 방사선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리고 사망자는 초기 사망자 한 30명, 그다음에 이후에 한 19명, 그다음에 이제 소아 뭐 어린이 갑상선 암 환자로 한 15명 이렇게 해갖고 100명 안쪽에 그 인력이 이제 사망한 걸로 돼 있고요. 후쿠시마는 전혀 사망하지 않았고요. 또 재미난 건 체르노빌은 방사선이 많이 노출 나왔고 누설이 됐고 이제 주민들도 소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건 체르노빌 4호기인데 1, 2, 3호기를 수명까지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원이 직접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전 사고에 대한 그 위험을 과도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원전 사고를 경험했던 나라는 한 나라도 원전을 포기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경제적인 측면을 네.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전 단가라는 네. 측면에서 원자력과 지금 네. 얘기되고 있는 신에너지,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발전 단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이제 발전 단가는 유가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항상 또 동일하진 네.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이 발생을 했죠. 쓰나미로 인해서 뭐 2만 7천 명이 사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쓰나미로 인해서 집과 농토를 잃으신 분들이 이제 이재민이 되셨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네. 농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들, 이제 피난길에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질병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통계고 방사선으로 인한 사망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불행했었던 것이 과연 이제 그 결국 대통령보다 어떤 보좌진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는 고리 1호기를 40년 동안 안전하게 운전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 정지하고 퇴역을 하는 자리인데 굳이 이제 탈핵을 선언하셔도 치하할 자리에 가서 선언을 하신 것이 옳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제 대통령인데 다른 나라의 불행을 그렇게 쉽게 언급하시는 것이 옳았는가. 그것도 팩트와 다르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세월호가 이제 설령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침몰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84기가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서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40기가. 그래서 그 일정 연한이 지난 원전도 다시 재가동을 하는. 그렇죠. 이제 미국 내에서 84기가 허가를 받아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세월호가 84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실상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세월호가 침몰한 거는 설령이 오래돼서 침몰한 것이 아니라 평형수가 빠졌기 그렇죠. 때문이죠. 불법 개조를 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그런 글을 대통령께 읽게 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이었나요? 무슨 원전 사고를 소재로 한 국내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판도라. 나라가 그동안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상당히 그 전력 수요를 충당해 왔는데 지금 소위 신재생에너지, 뭐 그게 풍력 발전이 됐든 조력 발전이 됐든 태양광 발전 이런 거를 이제 뭐 돌리자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세계적으로는 원전이 증가하고 있고요.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을 안 하기로 한 나라가 4나라뿐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7기가 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61기가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줄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페이크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였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고리 1호기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뭐 완전 중단 시기라고 그랬나? 예, 뭐 거기 예, 영구 정지죠. 예. 영구 정지 예. 그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해갖고 방금 말씀하셨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면서 1,368명이 사망했다라고 네. 이제 연설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게 네. 무슨 어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지역을 떠나서 이재민 생활을 하던 분들이 노안이나 무슨 질병으로 네. 그러니까 원자력 피폭과는 상관없는 질병으로 사망한 분 아니면 그냥 고령으로 사망한 분의 숫자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기 일본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왔고요. 아, 예. 예, 지금 그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쓰나미로 인해서 이재민들 영화가 있었죠. 그렇죠. 네.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영화를 보고 뭐 그 원전 포기를 구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그 영화의 뭐 그 주요 스토리는 그 어떤 사고와 관련해서 정책 결정자들의 무능 또 네. 뭐 시민들의 힘으로 이겨내는 뭐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만 네. 그 판도라 영화 보셨습니까? 네,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아, 네. 보셨군요. 네. 근데 스토리는 알고 네, 계시죠. 네, 네. 근데 그 영화대로의 상황, 그러니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이 폭발해서 이제 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영화적인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위스키나 이런 독한 술의 경우에는 불이 붙지만 맥주는 불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핵폭발을 일으키려면 우라늄 235가 90% 이상 농축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는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이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건 핵 폭발이 아니라 가스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수소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수소가 폭발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탄가스통 두세 개가 폭발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걸 이제 핵 폭발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는 굉장히 프로세스가 느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에도 뭐 바닷물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2, 3일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의사결정이 빨랐으면 사고가 거기까지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13일에 한수원이라고 하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신고리 5기, 6기를 중단할 것이냐, 뭐 말 것이냐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내지는 원전 포기 정책이 내일 가시화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자력과 관련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정범진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뵀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소위 얘기하는 탈원전 정책 옳은 방향입니까? 아니면 그런 정책입니까? 우선 에너지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그리고 어떤 원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수단을 가지고 너무 목적화된 거기 때문에 수단과 목적이 도치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에너지 정책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 안정성이 저해될 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제 원자력과 석탄을 없애고 신재생을 늘리고 LNG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에너지 어떤 수급에 관한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